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현채입니다. 오늘은 이 안락사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그 오해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린 거는 오늘 강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서구의 스위스 같은 곳에서 벌써 80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또 최근 국민 여론조사에서 보면 76%가 이런 안락사를 원한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선진국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 그런 법적인 근거는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알아보자는 데 있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은데요. 존엄사, 또 의사 조력자살, 완화진정, 또 적극적 안락사란 이외에 또 반자의적 적극적 안락사 이렇게 굉장히 용어들이 많아서 머리에 이제 쥐가 날 정도인데요. 리차드 도킨스는 내가 불치병으로 죽어갈 때 안락사를 택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인한 지독한 고통으로 죽어갈 때 이 수의사에게 안락사를 요청하지 않으면은 잔인하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사람이 안락사 시도하게 될 경우에는 살인죄가 된다면서 인간에게만 그런 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개나 고양이, 학명이 펠리스 카투스인데 고양이가 아닌 인간 호모 사피엔스로 태어난 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영화는 You Don't Know Jack이란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130명의 환자에게 이 안락사를 실시했던 잭 케보키안을 다룬 실화죠. 제목이 You Don't Know Jack이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은 잭을 모른다인데 이건 관용구라고도 합니다. 당신은 쥐뿔도 모른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 케보키안은 워낙 생전에 살인마라는 말도 많이 듣고 이런 탓인지 그 영화 포스터 아래쪽에는 이런 그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게 과연 살인자의 얼굴이냐 이런 제목이 보입니다. 잭 케보키안의 생전의 모습이 아래 나와 있고요. 한편 이미 로마 교황청에서는 1980년 벌써 42년 전에 신앙 집회 선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한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자기 책임에 따라 죽음의 시간 내지 죽음의 날을 결정한다면 이건 창조주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음에 임박해 있고 더 이상 어떤 치료에 의해서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면 이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단지 무기력하거나 고통스럽고 또 생명 연장만을 초래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치료 시도를 포기하는 걸 양심에 따라 결정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한 거죠. 단 이런 경우들에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정상적인 도움들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즉 극심한 통증 조절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다든가 수액을 공급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자 한스킹 신부가 썼는데요. 이 신부는 특히 이 일로 유명합니다. 이 1962년부터 3년 동안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었는데 이 공회에서 도출된 놀라운 결과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라는 게 절대 있을 수 없다였는데 이 2차 바티칸 공회 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죠.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한스킹 신부와 독일의 칼라너 신부 두 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유돈노드에게 첫 장면은 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에 대한 연민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편 이 마리 드루베가 쓴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이란 책에 나오는 그 장면인데요. 마리 드루베는 프랑스의 기자 또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56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16개월간 프랑스에서 치료를 받지만 병세가 점점 심해지자 안락사가 되지 않는 프랑스를 떠나서 벨기에로 건너가 안락사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이 책은 본인이 썼던 원고에다가 이 마리 드루베가 죽고 나서 남편이 그를 보완해낸 책이 되겠는데요. 거기 나온 문장들이죠. 사람보다 애완동물을 더 배려하는 프랑스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반려동물 관련 사이트에 가보면 이런 문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본다고 얘기합니다. 동물이 나이를 먹고 질병에 시달리며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안락사를 통한 이별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려동물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반려동물의 관련 사이트에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처럼 기르던 동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한 마리 개가 돼서 사람들의 동정이라도 얻고 싶다. 이런 처절한 심정을 자신의 책에 써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유돈노잭의 다음 장면은 이잭 케버키안에게 어느 동료 의사가 의사는 치료를 하는 직업이야. 그랬더니 잭 케버키안은 죽음을 다루는 직업이기도 하네 하면서 의사 조력사도 인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자살과 안락사 뭐가 다른가? 안락사를 그냥 자살의 한 형태, 자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많은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자살은 충동적이죠. 폭력적이고 대개 격리, 은둔 상태에서 혼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용되는 방법도 위에 봤던 이런 권총과 같은 폭력적이거나 청산 칼륨 같은 독극물을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안락사의 경우에는 여기와 다르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의 숙고가 이루어지는 온건하고 평온한 죽음이다.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가족과 도움을 받죠. 가족과 협의하고 도움을 받고 또 가족 이외 전문가들 진단과 협의를 받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데 중요한 게 사용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거죠. 아까 폭력적인 방법, 독극물이었는데 이게 아니고 의료 현장에 쓰이는 치료제가 사용이 됩니다. 안정제, 근육이완제, 전해질 이런 치료제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게 안락사. 그러니까 이거 보면 자살과 안락사는 전혀 다르다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돈노잭의 초토 환자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 병세가 점점 심해지는 환자가 초토 환자입니다. 이 어느 자원봉사자가 시술할 장소를 제공하겠다 했지만은 마음이 바뀌면서 장소를 못 구하니까 이 공원에 가서 봉고차 같은 데서 시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눈 감기 전에 이 환자의 심정이 잘 나와 있는데요. 환자 옆에서 잭 케버키안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 시술을 취소할 시간이 있다. 지금이라도 관둬도 된다. 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조력사 받겠다는 이 결정을 번복해도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러다 환자는 전혀 여기에 동요하지 않고 언제 그 약물이 들어간 스위치를 제끼면 되는지 알려달라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그 약물이 들어간 스위치를 제끼게 되죠. 첫 환자는 자넷 애킨스라는 환자 신명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환자가 그 안락사로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케버키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받는 환자의 죽음은 의사의 진정한 소명을 일깨운다 하면서 환자가 원하는 바를 최선을 다해 해줘야 한다. 인간적이고 신속하고 또 고통 없는 죽음을 맞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견해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조력사에는 반드시 안전장치가 있겠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다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환자의 의식이 명료해야 되고 또 반복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 의사에 한다는 거를 계속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지금 겪고 있는 통증, 고통이 현재의 의료 기술로는 경감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숙려기간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통 이혼을 결심할 경우에도 이제 숙려기간을 두죠. 몇 달 정도 숙려기간을 두고 정말로 이혼하고자 하는가 이런 걸 물어보듯이 이것도 이런 조력사를 받겠다는 것이 정말 굳은 결심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알기 위해서 미국에서 제일 처음 이 존엄사법이 시행된 오레곤주의 경우에는 15일 정도의 숙려기간을 둡니다. 세 번째는 의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사로부터 또 다른 의견을 얻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버키안은 자신이 하고 있는 안락사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바바라 월터스라는 유명한 앵커우먼이 이런 질문을 하죠. 안락사가 엽기적이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잭 케버키안은 1967년에 이루어진 심장 수술의 사례를 꺼냅니다. 이 심장 수술 의사들마저도 신의 뜻 또 자연의 섭리에 위배되는 걸로 여겼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람의 가슴을 칼로 째고 열어서 펄떡펄떡 심장을 꺼낸다는 게 이것처럼 엽기적인 게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에는 마치젠 에테르가 1543년에 발견됐지만은 사용되기 시작한 건 300년 뒤에나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년 동안 수술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말짱하게 깨 있는 상태로 수술받았다. 그 얘기하면서 외테레가 왜 300년간 사용이 금지되는지 아느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제케보키아는 종교 교리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관련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참아내는 게 신의 뜻이라는 이 어리석은 관념 때문에 300년 동안 깬 채로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16세기에 다리를 절단하는 장면인데요. 왼쪽 두 장면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팔다리가 썩어가는 걸 놔두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팔다리를 절단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한 게 없으니까 나뭇가지로 된 자갈을 입에 물리거나 또 그 위스키를 몇 모금 마시게 하고 이 팔다리를 잘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전신 마취가 이루어진 거는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건 아마 제일 처음 질병에 대한 인류 투쟁의 역사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1800년대 중반이 돼서야 비로소 이제 전신 마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깨인 상태로 그냥 극심한 고통을 참아가면서 수술 받았던 거죠. 프랑시스 베이컨,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존엄사에 대한 철학자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아까 마리 드루베가 쓴 책에 인용된 내용인데 진료실은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환자가 몸과 마음의 고통을 위로받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는 평화롭고 또 고요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하면서 이 존엄한 죽음만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철학자로서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제케버키안의 경우는 모든 안락사 요청을 다 응한 게 아니고 한 97 내지 98%를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안락사 요청을 해오자 거절하는 내용인데 이 젊은이는 올림픽 스키 선수였다고 합니다. 꿈이. 그러다 교통사고 후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자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성냥을 거다 자살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온몸이 흉터투성이로 된 상태로 안락사를 요청하러 온 건데 이 얘기를 듣고 제케보키아는 도와주고 싶지만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당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안락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면서 안락사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한편 이 제케버키안이 사는 집 주변에는 반대자들의 시위가 끊이진 않았습니다. 반대자들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반대자들 그 반대한 이유는 이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모조리 죽일 작정이냐? 세상에 불편한 것들 다 없애버릴 수 없다. 이거는 이 반대론자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전부 죽이겠다는 게 이 안락사가 아닌데 안락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의사라는 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내 의사로 한다는 거를 반복해서 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이 반대자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 거를 한 걸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안락사 논쟁의 새지평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스킹 신부의 관점입니다.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생명의 무한한 연장 그리 중요한 게 못 된다 얘기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죽음에 관해 나의 죽음의 방식 또 시점에 관해서 결정권을 행사할 자유를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이건 하느님에 대한 불신 오만 불손이 아니라 자비롭고 영원히 은혜로우신 하느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에 근거한다. 이렇게 자신의 관점을 또렷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제케보키아는 기자에게 이런 질문도 받는데요. 안락사 시술에 돈은 얼마나 받느냐 이런 질문에 그 제케보키아는 대경실색을 합니다. 제정신이냐 하면서 이런 일에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이 기자한테 얘기를 해주죠. 이 제케보키아는 아마추어 화가이기도 했는데 전시회를 통해서 얻은 수입으로 이런 일들을 이제 꾸려나갔던 것이죠. 자, 한편 미국 검찰에서는 이 제케보키안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안락사로 그 삶을 마무리했던 한 유가족을 불러서 부인을 불러서 그 진실을 들어옵니다. 진실을 말해주려 했더니 이 부인은 제 남편이 22년간 수차례 발작을 일으켰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다음날 잠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곤 했다 하면서 남편이 권총 자살도 생각했지만
이 부인이 그 자기가 자네를 치우는 걸 원치 않았다면서 저는 남편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알았지만 죽지 말라고 사정했다 얘기합니다. 9개월 동안 매일 통사정을 했는데 그러다가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로 뭘 받고 싶은지 물어봤다고 그래요.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하는데 남편은 받고 싶은 선물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제 케보키안을 만나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안락사로 삶을 마무리한 건데 이 미국 검찰에서 이걸 들어보고 더 이상 사건 수사를 진행할 근거가 없다. 살인죄 적용 여부는 곤란하겠다로 결론을 짓습니다. 자, 한편 마리두르베로 돌아가서 마리두르베는 마지막이죠. 침대에 누운 뒤에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자원봉사해온 의사죠. 의사 먼저 주사를 놔서 잠들게 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주사를 놓으면은 심장박동이 멈출 것이다 얘기해 주면서 그 의사는 마리두르베가 주인공이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되풀이해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의사가 떠나려고 할 때 이 남편이 물어보죠. 얼마나 오래 일해왔는가 물어봤더니 그 자원봉사해온 의사는 생각만큼 끔찍한 일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한다. 무척 고맙다는 눈빛으로 본다. 그래 자기의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한편 이 타임즈에 나왔던 잭 케보키안에 관한 그 내용이죠. 죽음을 판매하는 의사, 죽음의 천사, 죽음의 의사, 이 영웅인가 살인마인가 이런 내용이 그 논란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잭 케보키안에 관한 내용인데요. 잭 케보키안은 129번째 환자까지는 이런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약을 준비해 놓고 환자가 스위치를 누르면은 그 약이 몸에 들어가게 해서 그 삶을 마무리하는 이런 조력사 방법을 썼지만은 130번째 이르러서는 이걸 숨어서 혼자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야겠다 이런 의도 아래 TV 공중파 방송에 나가서 130번째 환자에게는 직접 약을 주입하는 적극적 안락사의 방법을 쓰게 되죠. 그래서 미국 검찰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결국 또 기소를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잭 케보키안은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졌고 그때마다 승소를 했는데 이때 패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까지 그 어떤 변호사와 같이 그 법정 사건을 대했지만은 이 변호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자기가 정치권에 나가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결별을 하게 되고 이 마지막 130번째 환자 사건 때는 혼자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 미숙이죠. 혼자 스스로 변호를 하다가 결국은 패해서 7년 반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느 기자가 물어본 내용입니다. 왜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하면서 이런 일을 하냐 그랬더니 저는 제가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거다. 제가 갖고 싶은 권리다 하면서 저도 심각하게 아플 수가 있다. 그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동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1년 6월에 세상을 떠나죠. 이거는 미국 오레곤주가 미국 50몇 개 주 중에서 가장 처음 이 존엄사법이 이루어졌던 데가 오레곤주입니다. 그 오레곤주의 합법화를 이끌었던 의사 닥터 피터 구드윈이 타계하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인데 2012년에 나온 인터뷰입니다. 그 피터 구드윈이라는 의사는 오레곤주에서 존엄사법이 제정될 때 앞장섰던 의사인데 본인이 이제 이거를 택하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오레곤주의 존엄사법이 귀화에게 문제가 된 이유는 뭔가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피터 구드윈이라는 의사가 자기가 뇌질환을 앓기 때문인데 좀 긴 이름의 신경절 퇴행증이라는 뇌질환이고 이걸 해서 오른손에 모든 기능이 소실됐고 왼쪽도 많이 없어졌고 식사도 혼자 못하고 균형 감각이 악화일러 있다. 내 담당 의사 세 사람이 내가 남은 수명이 6개월 이내라고 진단을 내린 바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니 참으로 안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질문이 있지만 기억나는 질문이 이런 사실을 자녀들에게 말할 때 자녀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내 생명의 끝이 가까워졌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함께 많이 울었다 얘기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건데요. 죽음 이후의 바람으로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 의사는 선택이 있다면 나보다 먼저 세상 떠난 아내와 합치는 게 으뜸 가는 소망이고 그리고 가능한 배움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하고 인터뷰 마치고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현재는 미국에는 이 오레곤주를 시작으로 해서 8개 주 정도가
존엄사법이 시행됐다고 했는데 이 인터뷰 당시만 해도 몇 개 안 됐는데 왜 미국 다른 주로는 이렇게 확대되지 않느냐,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선 종교계에서는 사람의 생명은 신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의료계에서는 병 치료가 우선인 병원에서 죽음을 입 밖에 꺼낼 수가 없고 변화에 대한 큰 거부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일반 대중으로서는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는 거,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세 가지 때문에 다른 주로 잘 퍼지지 않는다. 이거를 침묵의 음모라고 이 피터 구드인은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위스에서는 1942년부터 8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 단체가 있는데 디그니타스, 엑시트, 여기 보면은 의사들은 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무보수로 한다고 그러고, 이 엑시트 경우에는 모든 안락사 시술이 이루어지고 나서 당국, 즉 검시관이나 경찰에 다 보고가 되고 조사를 받기 때문에 27년 동안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엑시트 이 담당자는 스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안락사의 법적 근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 스위스의 형법 115조가 만약 이기적인 동기로 누군가를 자살하도록 부추기거나 또 도움을 주는 경우는 그 자살이 이루어지거나 시도된 경우는 징역 5년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면은 합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용한다는 것이죠. 5곳 단체 중에서 가장 큰 게 엑시트인데 여기는 회원 수가 5만 명이고 스위스 국적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10여 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그 뒤에 엑시트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가 또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외국 환자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주로 불치병 앓고 있는 말기 환자들이고 회원들의 연회비로 운영이 되고, 또 상근 직원이 10명이나 되는데 이 직원들이 상담과 대외 활동 그걸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락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엄격해서 당연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호소하는 말기 환자, 또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판단 능력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치매가 있거나 정신질환자거나 우울증 이로 인해서 판단 능력 의심스러운 환자는 이거에 대한 안락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위스의 디그니타스나 이런 단체에서 이 조력사로 삶을 마무리하는 환자는 환자 혼자서 외롭지 않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옆에 의료진이 도와주죠. 빛이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안내 멘트를 해주면서 끝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제 유전성 난치병으로 투병하던 67세 스위스 여성이 체중이 32kg로 줄어들자 안락사를 택하는데 약을 복용하고 2시간이 지나도 사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입회 중이던 경찰이 병원 앰뷸런스를 불러서 응급실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디그니타스는 이 경찰관을 조력 자살을 방해한 혐의, 환자를 유괴한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기사가 몇 년 전에 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안락사 논쟁의 새지평에 나오는 또 다른 문장인데요. 어느 스위스 법학자로 암 선고를 받은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들은 안락사가 허용되는데 왜 무슨 이유로 인간은 안 되는가, 왜 뭐 때문에 안 된다는가 말인가 하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 드루베가 존엄사를 결정을 하면서 내렸던 언급이죠. 저는 곧 죽게 될 거예요 하면서, 그렇다면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육체적으로도 품위를 지키며 평화롭게 떠나는 편을 택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난 일평생 살아온 모습 그대로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추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하면서 떠나는 순간에 제 자신의 모습을 지키는 게 나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남기고 벨기에로 건너갔던 것이죠. 자, 이 죽음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차였다. 이거는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라몬 산페드로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인데, 이 라몬 산페드로는 젊은 날 수심이 얕은 바다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지면서 경추 골절로 전신 마비가 오면서 28년간을 침대에 누워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스위스 정부에 안락사 청원을 하지만은 기각되죠. 그러다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독국물 마시고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서 세상에 알립니다. 요것만 한번 보여드리죠. 그래서 이 라몬 산페드로는 이 스페인 국민들에게 이렇게 작별을 구합니다. 저명하신 판사, 정치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 여러분에게 존엄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얘기하면서 저는 적어도 존엄성을 지키며 죽기를 바랬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제도가 보여준 적대감에 지쳐 범죄자처럼 숨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제 경우 삶의 권리가 아닌 의무였기 때문에 전신마비라는 이 끔찍한 상황을 28년 이상 견뎌야 했다. 제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간 이 시간만이 이제는 제 편이 될 것인데 시간이 흐르고 인간의 양심이 진화하면 언젠가 제 요구가 정당했는지 밝혀지겠죠 하면서 작별을 구합니다. 이 조력사와 적구자 안락사는 뭐가 다른가? 사용되는 약물은 크게 이 세 가지죠. 안정제로 잠을 들게 하고 또 전신 마취 때 쓰는 이런 근육이완제를 통해서 호흡 마비를 유도하게 되고 포타슘에 전해질을 써서 심장 정지가 오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걸 다 준비해 놓고 환자 본인이 왼쪽처럼 스위치를 눌러서 약물이 몸에 들어가게 하는 게 이제 조력사가 되겠고 이런 걸 의료진이 다 갖고 환자의 몸에 직접 주입을 하는 게 적극적 안락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진정제와 몰핀을 쓰는 방법도 보면 선진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라몬 산페드로라는 인물이 그토록 원했던 거는 이거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의료인의 기술적인 도움 아래 고통을 안 받고 자신의 희망대로 편안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었지만은 스페인 정부가 이 안락사 청원을 기각하는 바람에 결국은 거기서 그냥 끝내고 말게 됩니다. 몇 년 전 존엄사를 택한 미국 여류 작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이건 제인 로토라는 미국 여류 작가가 자기 죽기 전에 자신의 부고를 신문에 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말기 자궁 내막암으로 죽어가는 몇 안 된 장점이 바로 내가 부고를 쓸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하면서 앞으로는 죽을 테니까 자외선 차단제 챙겨 바를 필요도 없고 콜레스테롤 걱정할 필요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냐 하면서 내 유머 감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농담도 몇 개 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원고량이 길어지니까 원고료도 많아져서 신문사가 부담이 되니까 그만하겠다 하면서 또 이러한 그 배지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에 오게 될 조문객들 위해서 이 아름다운 날 여기 있어서 행복했다. 이런 내용의 배지였는데 이 존엄사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은 이 부인을 회상하면서 남편은 이 아내가 삶을 사랑했기에 부두에 널브러진 생석 같은 모양새로 그 삶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존엄사로 되어 있지만은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약을 처방받고 그걸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선택을 한 건데 미국 워싱턴주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워싱턴주는 오레곤주 다음 두 번째로 이 존엄사법이 시행된 곳인데 당시에 주지사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 이 주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이 존엄사법이 강하게 제정되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반자의적 적극적 안락사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뭐냐면 환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안락사. 이 불법행위죠. 그러나 이게 전쟁 상황 중이나 자연재해 중에도 일어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소개를 합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의 많은 장면이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저 왼쪽 위에 보면은 어느 병원에 독일군에게 점령당 어느 병원에서 의료진이 입원한 환자들에게 독국물 다 마시게 합니다. 얼마 후 입원실에 들이닥친 독일군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관총을 난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환자들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게 의료진이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환자의 의사를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반자의적이 되는 것이고 의료인 직접 약물을 주입을 먹게 했기 때문에 적극적 안락사 이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이런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건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은데 제가 근무하던 서울대학병원 캠퍼스에 이런 그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름몰 자유전삽인데 이거는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터지고 나서 서울대 인민군이 여기를 점령을 했는데 당시
900명의 환자가 입원을 한 상태였었는데 일반 환자뿐만이 아니라 부상당한 국군 장병들까지 900명을 산채로 구덩이에 묻거나 불에 태우거나 총을 난사해서 학살했던 장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앞 내용이 이런 험한 꼴 당한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의료진들이 했던 것이죠. 이 자연재해 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선진국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데 2005년 8월 오래되지도 않았죠. 뉴올리언스 강타한 태풍 카트리나로 어느 종합병원이 2, 3일이 아니라 2주 동안 고립이 됩니다. 2주 동안 고립됐다가 구조대가 들어가 봤더니 병원 예배당에 45구의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시신 환희에 숫자 3이 적혀 있고 DNR 심폐소생술 하지 마시오라는 그런 약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냥 이게 그 지병이 약화돼서 사망한 거다, 악화돼서 얘기를 했지만 한 의사가 양심선언을 합니다. 이 병원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중증 환자를 동의도 없이 안락시킨 거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나와서 당시 뉴올리언스 검찰이 한 명의 의사와 두 명의 간호사를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근데 의사를 조사를 받던 도중에 다시 그 사태로 돌아가더라도 난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약품만 떨어진 게 아니라 물, 식량, 비상 발전기마저 다 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살 가능성이 희박한 중환자를 희생시키고 더 많은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는 이건 명백한 살인이다, 또 하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논란이 미국 전역에 걸쳐 일어났었는데 1년 뒤죠. 이 기소할 건지를 결정하는 뉴올리언스 대배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안락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법으로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 하면서 기각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존엄사란 말이 사실은 혼란의 원인인데 이거는 나라마다 똑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존엄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약을 처방받는 걸 존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쉽게 얘기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뜻하는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 존엄사라는 말을 쓰면서도 실제 시행된 내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완화진정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주사를 해서 환자의 중추신경계를 억제해서 불안과 과민함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 프랑스에서 몇 년 전 2014년 12월에 암을 비롯한 말기 환자에 대해서 이걸 진정제를 투여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는 기사가 있었고 3개월 뒤에 이게 프랑스 하원을 통과하면서 발효가 됩니다. 진정제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요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이 진정제를 주사 맞죠. 소위 수면 내시경이라고 하는 수면제에 해당되는 이 약물이 정식 이름은 이제 진정제가 되겠습니다. 미다졸람 같은 이런 약물을 쓰게 되는데, 자, 이 사례는 제가 근무하던 병원의 실제 사례입니다. 23세 남자인데 몇 년 전, 열 몇 살 때 이 고환암 진단을 받게 되죠. 근데 그때 이미 뇌로 전이가 된 상태였었는데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받고 항암 치료를 받지만은 그 뒤 3년 동안 병원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모종의 대제협호흡을 받느라고. 그러다가 2013년 6월에 다시 병원에 왔을 때는 폐와 척추 복막 전이, 저기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림처럼 온몸의 전이가 다 발견돼 아주 심한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한 3일째 보면 원래 먹던 약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 이틀 뒤에 진탕제를 증량했지만은 통증 조절이 안 된다, 그런 입원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입원 열흘 때는 숨이 차서 눕지 못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 이 오른쪽 위쪽에 폐 사진이 있는데 이게 정상인이라고 쓴 여기에 가운데 심장이 있고 오른쪽 왼쪽 폐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환자의 폐 사진은 보시면 다 허였습니다. 암이 전이가 돼서 숨을 쉴 수 있는 폐 조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거죠.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괴롭고 아프고. 이런 환자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은 신이 주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뎌라,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20일째는 심폐소생술 하지 않겠다, 이런 동의도 받고 24일째에 대해 환자가 그냥 좀 깨지 않고 계속 자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제를 계속 투여할 경우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에게
이런 그 수면 내시경 할 때 쓰는 이런 약물을 계속 쓸 경우에는 호흡 감소로 위험할 수 있다 얘기하고 한 후에 그 주사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틀 뒤에 결국 이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안락사에 대한 의식 수준을 보면은 왼쪽에 그 스위스는 역사는 80년 됐지만은 여기서 이제 조력사를 택하고 있고 그 네덜란드는 역사는 2002년부터 그러니까 역사는 짧지만 여기는 벨기에 룩셈부르크와 함께 그 이런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약을 직접 주입을 하는 적극적 안락사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미국과 캐나다인데요. 미국의 오레곤주에서 시작이 돼서 워싱턴주에서 현재 8개 주 정도가 그걸 시행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이 가장 오르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뭐 아주 척박해서 이제 씨를 뿌리고 있는 그나마 이제라도 씨를 뿌리고 이런 공론화가 시작됐다는 게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했다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디그니타스가 비영리 단체죠. 2016년에 1명, 2018년에 이미 1명이 한국인 2명이 여기서 생을 마감했다 하면서 그 107명이 준비 중이다. 이 디그니타스의 통계를 보면은 독일인이 제일 많고 영국, 프랑스의 순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그 저랑 소통했던 어느 폐암을 앓고 있던 분이 그 오랫동안 준비해온 디그니타스에 가서 이제 삶을 마무리했는데 이분은 호주에서 공부하고 호주에서 살아온 호주 국적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긴 하지만 호주 국적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고 폐암 치료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심해지고 또 고통이 심해지니까 준비했던 대로 스위스로 건너가서 조력사를 받게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동행했던 분이 기술해서 공유를 해줬습니다. 이 12시에 왼손은 아들, 오른손 아내의 손을 잡고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통 없이 평화롭게 떠났다 얘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즐겁게 웃으면서 식사를 했고 숙소 출발하기 전에도 잠을 안 잤는데 피곤하거나 배고프지도 않다. 점심점 정신이 청매해지는 하는 것 같다면서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시술 장소에 도착해서는 서명 절차들을 수행하고 침대에 앉아서 링거를 꽂고 자기의 의지대로 죽는 거다. 이걸 확인하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녹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행해 준 사람들과는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와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다시 만나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행한 사람 중에 한 분이 티벳 사자의서를 읽어준 걸 명령 의식 상태로 들었고 전혀 두렵지 않고 편안하다면서 일행 중 한 명이 누가 마중 나왔으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먼저 간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인사 시간이 한 20분 정도 주어졌는데 이걸 다 채우지도 않고 주사액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망설임 없이 스위치를 오픈한 다음에 10여 초 후에 운명을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시간 뒤에 의료진과 경찰이 와서 합법적인 절차였다. 또 참관자들의 동행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했고 고인이 얼굴이 웃는 표정이어서 모두 안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력사 진행을 맡은 스위스 분이 이분의 그 동행한 사람에 의하면 이분의 모습이 제사장 모습처럼 인자하고 선한 모습이었는데 이처럼 의연하고 망설이지 않고 간 사람은 드물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떠나기 전날 저한테 보내준 카톡의 내용입니다. 이 소리에 놀라지 않은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은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또 이러면서 이번 생애에서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 혼자서 조용히 명상하며 보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과는 한 2년 넘게 자주 소통을 했었는데요. 저에게 베풀어 주신 관심과 응원 또 사랑에 감사한다 이런 말을 했고 가난한 사람이며 드릴 것은 사랑밖에 없다 이런 말을 남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가는 비행기 안에서 찍은 구름의 하늘과 구름의 모습을 보내주기도 했고 아래는 스위스에서 삶을 마감하고 2달 뒤에 6월이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수목장을 한 그런 광경입니다. 자, 조력사를 받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비용이죠. 가입비, 연회비도 만만치가 않겠고 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많이 들 거고 또 항공 숙박비. 이 아까 말씀드린 이분은
8명인가를 동행을 했는데 그 동행한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비행기도 다 비즈니스 클래스로 왕복을 다 끊었고 호텔도 동행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느라고 이 돈을 많이 준비했다가 쓴 거죠. 두 번째가 제일 문제일 겁니다. 일정 맞추는 거. 조력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그 장시간의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너무 힘이 빠져서 못 탄다 그러면 그 항공기 탑승을 거부하니까 항공사에서 못 타게 되겠죠. 웬만큼 체력도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스위스를 가야 되니까 이걸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 또 법적인 문제, 합법화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몇 나라밖에 안 된다. 이런 문제일 거고, 또 가족 구성 간의 의견이 불일치한 거. 어느 가족은 또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될 텐데, 만약 스위스 국민이라면 이런 다른 문제는 다 없고 이거 하나만이 남겠죠. 가족 구성 간의 불일치. 스위스니까 뭐 바로 장시간에 비행기 타는 문제도 없을 거고 비용 같은 것도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자, 1999년에 네덜란드 안락사가 합법화됐다는 그 공중파 방송의 뉴스입니다. 내용은 그 안락사가 네덜란드에서 합법화됐는데 내용이 16살 이상이면은 독자적으로 안락사가 가능하고 그 아래 나이 12살에서 16살은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그 16살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 그냥 스스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12살 아래는 부모와 담당 의사 모두 동의한다. 그러니까 부모와 담당 의사가 동의하면 모든 연령층이 다 안락사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네덜란드 의회를 통과하고 2002년부터 이 네덜란드에서 적극적 안락사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락사가 합법화됐다고 해서 안락사가 급격히 늘어난 건 없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전부터 다 이루어지던 일인데 이거를 양지로 끌어낸 거죠. 그래서 다 보고를 하게 하고 특별히 더 늘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999년 합법화되기 전까지 네덜란드에서 30년 동안 국민의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오랜 세월 토의를 하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 간 것이죠. 오늘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자, 우리나라 대한의사협회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그 안락사법 제정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우선 호스피스, 완화의료, 통증을 가라앉히고 이런 것부터 또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게 먼저 마련돼야 된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본인 생각과 다르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결정될 염려를 걱정한다. 심사위원회가 있어도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네 번째는 이 최종적 판단 의사가 하는데 의사가 떠안게 될 법적 책임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품위 있는 죽음을 막기 위한 개인의 권리를 극적으로 얘기해 준 게 별로 안락사 법제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가는 과정은 아마 지난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계가 반대, 의료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일반 대중이 갖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정, 혐오 이런 고개들을 다 넘겨야 가능할 거로 보는데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나 이 법조인 또 성직자, 의료인 또 이런 입법을 하는 이런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자 이런 일들을 다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 나한테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저런 우리나라 사람 가장 큰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죽을 가능성은 암으로 죽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죠. 말기암이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몰핀으로도 잘 해결되지 않는 이런 극심한 이런 그 통증에 시달릴 때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뭐가 올바른 일인가 이런 것들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슬라이드는 인간의 육체를 자동차에 비유해 봤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낡고 수명이 다 한 차는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운전자까지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운전자는 그냥 차로 옮겨 타는 거죠. 소멸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는 육체에 비유한다면 이걸 다른 말로는 몸나 재나 뭐 껍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운전자는 영혼불멸의 자아가 되겠죠. 참나 얼라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폐차가 되더라도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얻은 경험 이런 건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운전자가 소멸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이 자동차
껍데기에 집착을 하면서 할 건지, 또 장기 기증 등을 하면서 좀 더 슬기로운 쪽으로 가게 될 건지, 지금까지 안락사에 대한 여러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